네,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예전에는 뭐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이렇게 네이밍을 좀 하다가 보수 정권에서는 그냥 특별하게 이제 윤석열 정부, 박근혜 정부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뭐 다시 진보 진영으로 와서 그런지 다시 좀 네이밍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국민주권 정부인 것 같은데 그냥 이게 달려 있는 그 의미가 뭔지 좀 너무 모호해서 그 평론가님이 저희 DMZ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정부, 진보 정부 나눠서 별칭을 네. 부른 걸 비교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정부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전에 별칭을 많이 부르다가요.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별칭을 쓰지 않았거든요. 네. 굳이 뭐 그런 거 만들 필요가 그때는 있겠냐. 그냥 MB 정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그렇게 하고 박근혜 정부도 그냥 네. 그렇게 했었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언론이 자율적으로 불러주세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뭐 역시 윤석열 정부라고 그냥 네.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엔 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을 겪은 상황입니다. 네. 네. 결국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네. 국민 주권주의를 훼손하고 네. 뭐 이른바 독재를 꿈꾼 대통령이 네. 나왔던 거잖아요. 네. 또 그걸 국민들, 시민들이 나가서 내란을 네. 결국 막아가지고 네. 우리가 어쩌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상황을 네. 막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들어섰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도구로 쓰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취임사 때도 그 내용을 썼거든요. 네. 네. 국민께 인사드린다. 네. 국민 이런 네. 표현들도 사용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새로운 정부가 가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지만 또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장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감정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 상황. 가장 큰 것은 이제 진영 간 골이 너무 깊었었죠. 네. 윤석열 정부 때 또 그 이전부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명하는 내용은 방금 전에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국민주권. 그러니까 네. 잃었던 그 가치를 네. 구현하자. 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돼야만 대한민국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던 것이 또 다시 재통합할 네. 수 있는, 저는 재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통합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을 강조하지 않았나. 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으로 이제 점철돼 버린다면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골 더 깊어질 겁니다, 분명히. 네. 물론 이제 내란 극복이라고 하는 그 가치도 이 정부는 또 살리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임기 첫날 국립영원 충원을 방문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이게 3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그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했다고 봅니다. 네. 또 그 성격을 가져가겠다고 천명한 것이고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임기 5년 동안 얼마나 잘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재명 정부가 이 내용을 실천하느냐.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과거에도 되돌아보면 이렇게 국민적 주권 정부를 설정을 했는데 한 임기 3년 4년 지났는데 이대로 실천이 잘 안 되면 네, 뭐 국민 주권 정부로 못 불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잘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국민들은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금뿐만 아니라 늘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뭐 협치를 해야 된다 얘기는 뭐 그냥 인사말처럼 해왔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이제 골이 깊어지지 통합의 모습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 이재명 정부가 협치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 나름 전략이 있을 것이고 국민을 통합시키려면 나름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전략 같은 게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어떻게 시도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통합을 어떻게 만들고 해야 된다는 거야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통합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의회가 협치가 될지 그냥 이제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로 그냥 또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를 수 있겠다는 게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그게 두 가지로 네.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섞어서 네, 뭐 그런 다 건 상대방을 뭐 예를 들면 연립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통합되는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내란을 겪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것조차도 뭐 예를 들면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라고 한다거나 수사를 거부한다거나 이건 뭐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의 네.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네.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예외로 두고 얘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실정과 독단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입틀막이나 언론들도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시작해서 네, 네.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제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상대방이 나의 말을 존중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대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오히려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아예 제거를 하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반대로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거는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을 때 다수결주의를 선택하는 차원의 하나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다수결주의라고 하는 건 물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일단 더 존중받아야 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혁 법안이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해소의 문제라든가 네. 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만든다거나 이게 대한민국 사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뭐 기업으로 말하면 기업들이 이게 기울어져 있는 사회거든요. 그걸 좀 네.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주식시장 얘기 많이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네, 뭐 그랬죠. 대주주의 이익, 네. 대주주의 결정에 따라줘야 하는 것, 네. 뭐 이런 식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불신을 낳고 있고요. 그런 거에서 아주 강력하게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 네, 네. 노조 사용자하고 노조화가 있다고 하면 네. 노조와 사용자 양쪽을 다 네. 공정하게 다루고 공정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 다만 시장을 자유롭게 자유시장주의 충분히 네. 우리 존중하겠다. 네. 시장을 더 붐업시키는 작업들도 하겠다.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 다 서로 간에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 그걸 막 섞어가지고 하나가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만들기는 정말 어렵다는 그건 거예요. 뭐 쉽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수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상대방에서 받아들일 거 있으면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통합이라는 범주와 또 다른 의미다 이렇게 네.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이라는 가치에 있어서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존중도 필요하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그 이제는 야당이 됐잖아요. 네. 여당에서 야당이 됐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뭔가 이 새로운 정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정치는 작용과 반작용이 문제잖아요. 어찌 보면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네. 통합되고 화합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아무리 손 내밀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야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같이 박수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건데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 때도 보신 것처럼 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네. 최상병 특검 네. 이거 다 당론으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납득할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아까 그 국민 주권 정부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국민 여론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 무겁고 국민들의 다수의 인식과 어느 정도 일치해 나가는 작업들 네. 그걸 해나가야 하지만 국민의힘도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네. 합일점은 결국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돼야 그게 마주쳐야 네. 그래야 저는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의 결과로 그 수비와 공격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이제 손을 좀 내밀 쪽이 좀 거부했던 쪽이 이제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약간 야당 여당이 조금 바뀐 거는 같은데 이 협치라는 게 말이 참 쉽지 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여당이라 하더라도 또
뭐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또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도 또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일단은 지금 협치까지는 아니라도 그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니까 요거라도 좀 막을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국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구체적인 것은 소통을 어떻게 할 네. 것이냐, 또는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전에 이제 기평론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권을 잡았고 또 지지층들이 투표를 했던 또 투표자들이 원하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 내란이라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극복 또 심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유혹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정치 세력은 지지하는 쪽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본능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어느 정도 절제하고 또 조정하느냐가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안 하냐? 더 밀어붙여라. 국민의힘이 무슨 정당다운 정당이냐? 그 정당 해체돼도 상관없다. 뭐 이런 지지층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어느 정도 조정하느냐, 조율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통합을 이야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지하지 않았던, 투표하지 않았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 이야기는 역대 대통령이 다 했는데 실천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100번, 1000번의 의지보다 단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방법성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할 때도 저는 최대한 이 정치적인 접근은 좀 빼는 정치적인 접근의 물은 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법 절차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런 이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안 그러면 또 진영 간 치열한 또 다툼의 섞여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 그렇게까지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던 또 윤석열 정부 또는 그 이전에 못마땅한 이 정부 과거 권력의 또 상황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세 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못했던 거예요. 월 1회 제1야당과 소통하겠다. 월 1회 대통령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지율도 높아질 수. 두 번째는 저는 인사인데 지금 이제 신속한 정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수위도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또는 가깝게 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은 그건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더 뭐 비교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못했던 정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꼭 보수 성격이 있더라도 저는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저는 발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이나 역량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인물이면 저는 마지막으로는 정책 부분인데 정책 중에서도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는 이 정책은 그래도 상당히 중도의 우리 국민들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는 것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정책은 또 김문수 후보의 정책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던 정책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또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더 넓어진 더 통이 큰 대통령의 모습으로 가면 그걸 국민들은 이제 와닿죠. 그게 체감되죠. 통합 대통령이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을 몸소 실천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뭐 반론 삼아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있는데 내부 정보 막 이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식 거래하고 돈 막 벌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시장을 열어둡니까? 손해 보는 사람 따로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게 바로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시장하고 비유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은 돌아왔으니까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용이나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이제 통과돼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공표하면 이제 특검이 구성이 될 텐데요. 그거는 일종의 통합의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 네, 뭐. 그냥 그거는 그대로 수사하면 되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최상무 특검도 역시 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종의 적폐청산이다 그래서 네. 그 수사가 굉장히 확대되는 측면이 보였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다른 부처까지 쫙 이렇게 넓어지는 네,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었죠. 네. 그렇게 해서 네. 한 3년 동안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네. 이러면 국민들도 피로해지고 이게 그렇죠. 맞아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교훈도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지금까지 제기됐던 비위 문제나 국민들이 이건 실체를 알아야 한다거나 용서할 네.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네. 수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통합이다 화합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소통과 인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소통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하고 저도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마음에 안 들면 언론사 기자 해외 순방 가는데 태우지 마. 뭐 이런 건 이제 다시 안 봤으면 좋겠고요. 언론사 사장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으로 바꾸겠어. 그래서 사장 막 이제 갈아치우거나 이런 건 이제 전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방송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전 정부가 바뀔 때마다 태도가 바뀌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그 여야가 뒤바뀌었을 때마다 한다 안 한다가 이게 태도가 바뀌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라. 그러니까 사장 임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권력의 입김이 들어가지 네. 않도록 이런 장치들을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덜컥 앉혀놓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근데 거거든요. 뭐 검증은 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인사 네. 그리고 우리랑 조금 다르더라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인사는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해라.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대 인사검증 기준 이제 이걸 통과해야 되는 허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네. 과거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인사 만났는데요. 네.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순번으로 쭉 정리를 한답니다. 정리를 네, 뭐 해서 안에서 한 그렇게 하겠죠. 40번 정도까지 가면 네. 마지막에 마지못해 40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건 인사검증 기준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이른바 내놓으라 하고 이름 말리신 분들이 자기 관리는 참 못하는구나. 국민들이 네. 많이 배신감 느끼는 건데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검증을 하는 것과 우리의 국정 철학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실력이 있는 것 이게 다 네. 조화롭게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실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관 인선을 조금 천천히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정책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경제 정책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정책에 관한 부분에선 저는 노동자들이 또 뭐 노동 시간도 문제지만 네. 이른바 건폭이라 그래서 막 때려잡아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의 목소리를 내는 것 우리 헌법상 권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장하고 네, 그건 당연히 그리고 보장돼야죠. 노사협상에 벌써 뛰어들어가지고 이거는 노조 편 들어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케인즈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정반대로 시장 자유롭게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거나 이런 기업의 창발성 있는 움직임을 갖도록 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시카고 학파든 네. 시장 오스트리아 학파든 시장에 자유롭게 시장에 좀 맡겨두는 측면도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런 다원적인 선택들을 하는 게 바로 저는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이 좀 뚜렷한 정치 성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쪽은 좌클릭이 필요하고 한쪽은 좀 우클릭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좀 교집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소장님한테 이번 주제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 이게 이제 사실은 별로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이라도 행사를 했는데 그 거부권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뭐 퇴장을 한다건 이런 거라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부권을 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당론으로 막는다 한들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지지자들조차도 국민의힘에는 공통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모습인데 자, 국민의힘은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보수가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외부의 충격보다는 내부의 분열이겠죠. 네. 그러니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3P 분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필로소피, 네. 뭐가 보수 정당인가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당이 보수 정당인지 뭐 준보수 정당인지 아니면 진짜 보수 정당인지 가짜 보수 정당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영남 정당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슈인데 네. 끊임없이 이 여당일 때도 네. 정부 여당 간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것도 삐그덕거렸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열 양상을 보였던 것도 노련하지 못한 거죠. 네. 프로는요. 우리가 이제 경제방송 딜 사이트지만 프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프로는 해명하지 않아요. 예. 그냥 자기가 한 그대로 평가를 받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예, 결과로 얘기하는 다예요. 거죠. 예, 예.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국가, 네. 5위권 이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면은 적어도 집권 여당이면은 저는 어디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어디서 홍범도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나왔는지. 이게 초등학생도 이렇게 선택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슈인데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가 증시 분석을 하든지 우리 돈쌤과 같이 우리가 방송할 때도 네. 보면 전문가들 보면 뭐 조선 관련해서 우리가 조선의 국무라고 네. 하는 전문가가 나오든 아니면 반도체 전문가는 입이 쩍 벌어져요. 왜? 잘하거든. 네, 우리가, 실력이에요. 예, 역량이 있죠.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주면 돼요. 네. 아니 뭐 인품이 좀 부족하네. 그런데 실력은 있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필로소피 정체성 자체도 문제고 두 번째는 팔러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책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은 지역 앞에라도 밀고 가거든요. 그게 이제 얼마나 호응을 받든 안 받든 간에. 네. 근데 뭐가 없어 대표적인 게.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결정적이죠. 피플인데 네. 그래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97년도에 DJP 연합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외부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한 그런 정권 창출이 또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네. 보수는 독자적으로 또 가능할 정도로 내부의 인력 풀 자체는 든든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이번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도 언제 발탁된 사람입니까? 네. 확실히 YS 때 발탁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피플 인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있는 사람들마저 분열이 됐죠. 이번 대선을 보면은 경선에 참여했던 한 후보자는 하와이로 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 P 무너졌고 두 번째 팔러시 정책 실력 무너졌고 세 번째 피플 무너졌습니다. 3P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이거 그냥 대충 몇 번 꿰매서 봉합하겠다 어린 반프러지도 없어요. 네. 정말 밑바닥에서 네. 하나 기본으로 재탄생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새로 시작하려면 그냥 제대로 망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공통적으로 이제 사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런저런 문제로 다 빠져나가서 관료다운 관료가 거의 남아 있질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새로이 장관들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거 상황을 보면 경력이 예전보다 뭐 학력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력보다는 오히려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뭐 이런 것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좀 그 믿음이 아직 덜 가는 일반인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새로이 들어오는 관료들이 해야 될 일이 또 있으니까 그건 두 번째 주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선 기간 내내도 그렇고 어쨌든 보통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나라님한테 바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선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또 결과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바꿔 말하면 그 민생 경제를 좀 살려달라는 이제 호소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새로운 정부가 호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비상경제 뭐 테크포스를 만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뭐 시작한 지 이틀밖에 안 된 데서 뭐 얘기하기 좀 그렇겠지만 이제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건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일단 제일 먼저 한 게 네. 비상경제점검 회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 회의 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내 네. 생각은 이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거냐. 네. 그리고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간 거냐. 네. 또 그걸 달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거냐. 그러니까 물어보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부처에 가가지고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서 다시 만납시다. 이렇게 네. 했다는 거예요. 네. 실무진에게 보고를 받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도 줬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던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석유 펑펑 쏟아져요. 뭐 2,000명으로 의사 늘려요. 뭐 이런 표현도 아니죠. 그냥 본인이 혼자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국 경제 작년 뭐 2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았지만 결국 작년부터 작년 뭐 한 2분기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마이너스였고 내수가 그리고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 침체 그리고 수출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나 또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해법을 동시에 지금 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어렵죠. 외교 문제까지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대책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해법도 하나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도 여러 개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수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좀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외 변수로 변수에 영향을 받는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도 필요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니까요. 미국과 협상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내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붐업하고 진작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창용 한은 총재도 그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수를 부양시키는 거는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 정부가 많은 재정을 풀거나 네. 한은에서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훅 내리거나 네. 이거밖에 대안이 없지만 그렇죠. 금리를 한꺼번에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푸는 것 외에 달리 선택지가 없다. 네.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규모는 뭐 지금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대선 기간에 30조 원 얘기했고요. 그랬죠. 민주당은 35조 원 지금 얘기한 건데요. 전 더 많이 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에 따른 인플레이션 걱정도 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네. 자영업자들이 작년에만 100만 명이 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지역화폐라든가 온누리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꽁꽁 얼어서 지금 다 얼어 죽을 판이니 일단 방구들의 온기가 돌게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과 함께 지금 자영업자들 부채에 지금 막 시달리고 있잖아요. 채무 제주정이나 아니면 부채 탕감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 말고도 사실은 일종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거나 소비 진작 효과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건설 경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면 아까 이제 백주원 구프펀드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면 첨단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배를 잘 할 거냐 이런 것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결국 이제 안보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 자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우리가 종잡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 계속 압박을 받을 것 같아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뭔가 네. 풀어야 되지 않을까.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이건 좀 한데. 상대가 있는 문제니까. 네.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의 압박은 점점 더 세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좀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축하 메시지도 좀 안 내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견제구를 던지는 상황이니 네. 일단은 좀 미국과의 그 어떤 대미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뭐 위성락 지금 안보실장도 임명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민주당하고도 많이 접촉하고 이러면서 외교 채널을 많이 가동하고 그렇죠. 풀로 가동을 해야죠. 예. 그리고 좀 능숙한 통상 교섭이 네. 가능한 관료들이 좀 뛰어들고 네. 또 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김현정 전 네.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까지 총동원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보수 인사들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다 그렇죠. 외교 라인은 다 들고 와야죠. 붙여서라도 이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좀 더 붙였으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방금 전에 우리 김평동께서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통상 외교는 국익이 달려 있는 것이고 네. 우리에겐 중요한 반도체나 또 자동차 또 철강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면은 보수 쪽에서도 관련된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영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돌아가겠지만 두 사람 다 뭐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쪽 통상 전문가예요. 네, 맞습니다. 안덕근 장관 경우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고 또 네. 정영교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 교수니까 네. 이런 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좀 자문위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왜? 네. 인수인계가 얼마나 잘 됐느냐. 또 그동안 좀 인적 네트워크를 스코프 에센트랑 가져왔던 제이미슨 그리어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새 정부의 인력으로 이제 우선해야 되겠지만 이런 게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네, 고문 정도는 제 해줄 수 취지의 있을 어떤 수 통합적 있을 것 의미를 같아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이제 통상비교 말씀드리고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두 번째는 이제 소상공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최전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쭉 계속해서 일정한 그 규모 범위 내에서는 정말 소상공인의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정말 영세 소상공인. 이분들은 한 1년 정도 적자가 났으면 이 소득 정표에 따라서 저는 이분들에게 한 1년 정도의 임대료를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는 이 방법도 좀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을 지금 이제 네. 선택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뭐 탕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네. 저리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좋은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AI 정책을 상당히 높게 네.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미래 네. 가상자산과 함께 신성장 동력 관련해서 이번에 공약 발표한 거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네. 많은데 저는 그래서 뭐 지금 체코 두코바니도 계약이 체결됐지 않습니까? 네, 원전 관련해서 그리고 또 너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원전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전 같은 SMR 같은 거 우리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네. 또 방산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방원조, 방산, 원전 또 조선 네.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살려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더 집중한다면 분명히 또 신정부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부니까 지원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걸 피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거 말씀하신 소상공인 거죠? 바우처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원하는 시스템도 없는데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지원 못 받고 있잖아요. 추경 통과한 지가 언젠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가을에 시스템 만든대요. 그 가을에 시스템이 바우처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가을에 바우처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접 지원은 우리는 보수 정부니까 절대 안 돼.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보다 보수다 이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채가 늘어난다. 아니 국민들 다 굶어 죽을 판에 무슨 국채 늘어나는 걸 지금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채가 그렇게 뭐 많고 빚이 정부 빚이 그렇게 많습니까? 국민이 빚을 다 떠안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국민의힘이 자기 고집들을 지금 버리고 아까 새로운 가치 얘기하셨지만 좀 더 실용적인 가치로 가야 되고 네. 지금은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이런 상황은 어찌 보면 금융이나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 좀 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신속을 또 강조를 해줬으니까 또 정부라고 하면 야당 대표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나옵니다. 이제 외교 부분이 될 텐데요. 이제 그 마지막 주제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대통령은 이제 크게 두 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사와 인사를 누구를 기용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메시지를 방향을 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안보와 외교가 되겠는데요. 지금 뭐 국내 경제나 국내 증시는 이재명 정부에 좀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들도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외교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는 걸 모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조용하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없습니다. 6월 1일 날에 있었던 폴란드 대선에 대해서는 이제 축하 메시지하고 다 있었는데 어제도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푸틴이랑 75분 한 거고 한국 이야기는 아예 일절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봤더니 저는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가장 늦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 좀 있다가 있으니까 지금 전화를 해도 늦긴 한데 뭐 하루 이틀 정도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랑 했어야 할 시간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축전을 보냈다는 거죠. 이 정상급 대우가 아니라 장관급 대우로 강등시켰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 메시지에 보니까 한미일 이제 그 삼국 동맹을 강조하면서 보통 새 나라의 이 동맹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왔으면 미한일이라고 하든지 한미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미국, 일본, 한국이라고 해서 일본이 오히려 더 앞에 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경고 메시지다라고 저는 느꼈던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바빠서 전화를 못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통화를 했는데 이거는 뭔가 미국에서 생각이 좀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소장님이 좀 네. 저는 좀 억측을 가지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입견을 가지면 또 이게 상당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꼬이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첫 번째 이제 그런 이유가 한미 관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워낙 거기는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이니까 복음주의. 그러니까 이제 대선 이전부터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선입견 또 이른바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정가 주변의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실체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건 뭐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조금의 작은 그런 것들이 꼬투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봐라, 전화도 안 오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통령이었겠냐. 저는 이건 너무 좀 지나친 판단인 것 같고 또 그리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단정 내려서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되 다만 이제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확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뭐 국정 기조, 균형 외교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굳건히 하고 외교 안보 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러면 전화 통화야 뭐 빨리 하면 뭐 더 친한 것이고 방송 중에 하실 수도 있죠. 안 오면은 문제가 생겨.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금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더 준비하고 저는 통화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긴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달아있는 상태고 스콧 베센트도 빨리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좀 충분히 좀 준비하고 그런 다음에 준비된 상태에서 정말 핵심적인 그런 접근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핵심적인 게 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응하고 있고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를 합니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외교는 앞으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저도 여기에는 공감합니다. 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죠. 남북 관계 그러면 이거 좀 더 진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계속 충돌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도 대화주의자인 네. 이종석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저는 중국도 뭐 이걸 자꾸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중국의 시에시에, 그다음에 대만의 시에시에. 근데 그럼 중국은 우리의 주요 교육국 아닙니까? 우리는 또 대만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네. 갑니다. 저는 이 균형 외교 필요합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공장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는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우리가 러시아를 적대시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러시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챙겨서 우리의 국익에 뭐 경제적으로는 또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고 그런 관계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 외교가 한미 외교가 근간이 돼야 된다는 점.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다만 저는 이건 이제 요청 사항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일본과의 관계를 좀 경색적으로 안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미국과의 관계 또는 G7의 관계 또는 이런 관계 APEC에서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풀어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정치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 상황으로 가는 그런 국면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 한국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있을 수가 있다고 친다면 그게 약간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거라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을 떠나서 국무총리로 지명된 분도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자국 건물에 테러를 시도했던 분이고 그래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다가 이제 주요 라인들이 대부분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인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과 단교를 할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도 우리 이제 그건 예전 이야기고 지금 우리의 한국을 의심하지 말라는 뭔가 제스처를 미국이 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지금 미국의 모호한 그 스탠스에 대해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닌가 또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올 초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됐었던 민간국가 지정. 네. 그 이재명 정부 때문에 지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민감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그 얘기했을 때 아니라 그게 이제 계엄 선포한 것하고 저는 무관치 않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거나 뭐 항상 마찬가지지만 네. 한반도 안보는 미국과 한국이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미국이 같이 네.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반도 안보 문제하고 직결되는 군을 막 빼는데 미국한테 사전에 아무런 통보하지 않아요.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국가 정부를 믿고 싶을까요? 미국이? 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런 것에 관한 신뢰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하고 철석같이, 그러니까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부는 이제 탄핵돼서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이념이나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 문제하고 좀 더 관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더 압박하고 싶겠죠. 네. 그리고 물론 불신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인사들이. 네. 근데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압박의 최고의 수위는 뭘까? 공개적인 압박의 수위는 네. 바로 지금 나오는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일 최대한 수도 있고. 그렇죠. 한국 내에 예를 들면 한국 내 압력이 높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봐라 미국하고 우리가 떨어지면 안 돼라고 일종의 분리불안증 같은 게 우린 좀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데 통화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못하네. 한미 동맹이 지금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고 우려하면 빨리 관세 협상 맺어야지. 미국이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좀 우리가 더 해줘야지. 한독수 권한대행 했던 것처럼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것도 좀 올려줄 용의도 있고요. 알래스카 천연자원 개발도 해줄 용의도 있고요. 가서 먼저 가가지고 엎드려주고 줄 각오가 되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관세 협상을 빨리 합의해 주는 게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압박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정하게 뭐 불만이든 네. 뭔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당연히 이제 외교 채널 가동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빨리 통화하고 국민들도 안심시켜주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 전략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협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해서 어떻게 관세 협상해야 되는가? 관세 협상 진행 과정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점검하고 우리 전략도 다시 좀 짜고 그리고 뭐 북미 국장까지 지냈던 위성락 안보실장도 있고 또 뭐 그 대북 라인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계속 뭔가 대화할 의지는 남아 있잖아요. 계속 네. 그 의지를 밝혀왔던 부분도 네. 있고 그런 것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네. 우리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관세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톱다운 방식이든 뭐든 협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국익이고 또 그 국익과 함께 한미 동맹이나 이런 것들은 군사적인 안보 동맹이나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같이 동시에 겸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지 다층적으로 해나갈 거지 하나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미국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는 거 보니까 물론 뭐 비판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뭐 당선 예측이 어렵지 않았는데 너무 준비가 없지 않았냐. 지금 와서 준비하는 데는 좀 전략 부재를 드러낸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일주일 동안 트럼프도 좀 뭔가 수긍할 만한 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불안함을 이제 다음에는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라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